안녕하세요. 강수환입니다. 오늘은 저와 함께 뇌파에 대한 흥미진진하고 또 첨단 과학기술에 대한 내용들을 함께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뇌파가 뭐예요, 교수님? 뇌파라고 하는 것은 뇌 세포들이 끊임없이 정보를 굉장히 빠른 속도로 주고받는데 두피에 전극을 부착해서 측정하게 되면은 뇌에서 나오는 파장들이 측정이 되게 되는 것이죠. 그게 바로 이제 뇌파라고 하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모든 생물에는 전부 다 뇌파가 있는 거예요? 사람처럼 아주 고차원적인 지각 능력을 갖고 있지는 않더라도 감각을 통합하고 거기에 대해서 반응하고 그 액션을 취할 수 있는 그런 뇌를 갖고 있는 동물들, 고양이, 개, 말 다 뇌가 있죠. 뇌 진화 정도는 다르지만 뇌파는 다 존재를 합니다. 뇌파는 제일 먼저 누가 발견을 했나요? 뇌파를 발견한 것은 약 100년쯤 전에 정신과 의사인 한스 버거라고 하는 사람이 최초로 살아있는 사람에게서 뇌파를 측정을 했죠. 그때 이제 전극을 부착을 해가지고 파를 발견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최초로 발견된 파라고 해서 알파벳의 맨 앞 글자를 따가지고 알파파라고 이름을 지은 것이죠. 이 뇌파를 검사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느낄 수도 있는 건가요? 그렇죠. 왜냐하면은 소위 말해서 촉이라고 하는 말 있잖아요. 보면은 이제 촉이 굉장히 발달되어 있는 사람이 있고 되게 좀 이렇게 약간 둔감한 사람이 있어요. 남편이 뭔가 이제 늦게 들어왔는데 이게 이제 그냥 일을 하고 들어왔는지 아니면은 딴짓하고 들어왔는지 뭔가 이렇게 오는 촉들이 있는 거예요. 그 촉이라고 하는 게 다 사람의 이 감각기관에 이제 코어가 바로 이제 뇌잖아요. 이제 이 뇌파라고 하는 게 레이더처럼 쭉 퍼집니다. 물론 이렇게 막 퍼져나가는 뇌파를 다 측정할 수는 없어요. 아직 과학기술론 그것까지는 안 돼요. 이제 붙여서 해야 되는데 실제로는 뇌파라고 하는 게 일종의 전기 현상이기 때문에 거기에 유도되는 이제 자기 패턴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거기서 뭔가 이게 정보를 이렇게 막 딱 이제 오는 것이죠. 오감으로는 뭔가 이렇게 프로세싱 되지는 않지만 뭔가 모르는 정보라는 게 소위 느낌으로 오는 겁니다. 느낌적인 느낌. 스트레스 받으면 막 네. 머리에서 화끈하고 막 열나는 것 같은 느낌 이런 것도 뇌파랑 관련이 되는 건가요? 그렇죠. 가끔 보면은 뚜껑이 열린다든지 또는 뭐 술 취할 때는 또 흔히 멀쩡할 때는 나타나지 않는 그런 행동들, 이성적으로 억눌렸던 어떤 행동들이 나타나기도 하고 때에 따라서는 내 뇌가 정보를 제대로 처리할 수 없는 컨디션에 가게 되었을 때 그때는 내 의장 관계없는 행동이나 감정적 반응이 나타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내 어떤 행복감이나 기분 상태에 따라서도 다른 뇌파가 나오나요? 그렇죠. 왜냐하면은 서로가 고유한 진동을 가지고 있는데 듀엣으로 하는 운동 같은 것들을 보더라도 남녀가 하는 피겨 스케이팅이라든지 이런 것들 보면은 완벽한 조화를 이제 이뤄서 경기를 하게 되잖아요. 근데 이제 그 두 남녀가 개인적으로는 막 되게 싫어하고 짜증이 나는데 그 둘이가 잘 맞는 연출하기가 어렵잖아요. 반면에 이제 또 서로는 처음에는 이제 운동 파트너로 시작을 했다가 둘이서 서로 정서적인 교감도 깊어지고 사랑도 하게 되고 그래서 소위 말해서 아주 케미가 이제 잘 맞게 되면 그 두 사람은 고유한 리듬을 갖고 있지만 그 리듬이 서로 잘 공명이 되는 거예요. 그냥 눈빛만 봐도 서로 통하는 그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다음에 어떻게 행동을 할 것인지에 대한 것들을 내 몸과 마음이 같이 거기서 공명을 해나가는 것이죠. 실제로 그런 연구를 해보면은 서로 다른 사람들끼리 뇌파를 부착을 해서 서로를 속이는 게임을 한다든지 서로 경쟁을 해야 되는 게임을 했을 때 뇌파가 이렇게 이제 서로 부딪히는 거예요. 충돌을 하는 거예요. 반면에 이제 서로가 협조를 하고 케미를 이제 잘 맞춰서 어떤 팀 플레이를 해야 되는 경우에 있어서는 뇌파들에 대한 서로 간의 이제 공명 현상이 더 증가된다. 이제 이런 연구들도 있는 거죠. 이 뇌파에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다고 지난 시간에 말씀을 하셨거든요. 이제 그 옛날에 한스 버거라는 분이 처음 발견한 게 이제 처음에 뇌파가 발견된 그 리듬을 알파파라고 이제 붙였단 말이에요. 근데 산수를 시키거나 연산을 시키거나 할 때는 좀 더 집중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알파파라는 형태의 뇌파가 사라지고 막 이제 잔잔하고 빨리 움직이는 그런 더 빠른 파가 나타나는 걸 알게 된 거예요. 뭔가 정보를 더 많이 처리를 해야 되는 상황에서는 뇌파가 더 빨라지는구나. 그래서 베타파라는 이름을 붙인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보니까 이 실험자가 피실험자가 하다 보니까 지쳐 갖고 이제 졸기 시작한 거예요. 알파파처럼 크지는 않은데 더 느려지는 파가 나타나고 그 파의 이름을 세타파라고 이름을 붙인 거죠. 아니 그럼 야 A파, B파, C파 이렇게 이름을 붙이면 되지 왜 알파, 베타, 세타라 이름을 붙이냐. 원래 의학계가 약간 그래요. 이제 라틴어들을 많이 쓰는 게 그들의 이제
좀 학문적인 그런 트렌드였어요. 알파, 베타, 세타라는 이제 파까지 나타난 거예요. 요즘도 이제 수면 검사, 수면 장애 같은 것들 검사하려고 보면은 전극을 붙여가지고 잠재우면서 이제 뇌파를 검사한단 말이에요. 깊은 수면 상태로 들어갔을 때 사람이 보니까 굉장히 느리고 크게 율동하는 파가 존재한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그거를 델타파라고 이름을 붙인 겁니다. 그래서 이제 중환자실 같은데 이제 가보시면은 코마 환자분들이 있잖아요. 코마 상태가 되면은 그 코마 상태에서는 다양한 뇌파들을 보이게 되는데 이게 식물 인간 정도의 상태에 계신 분들은 계속 그냥 이런 델타파 같이 아주 느린 파들만 이제 유지가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뇌파라고 하는 것과 의식 상태라고 하는 것이 긴밀한 연관이 있는 것이죠. 뇌파 검사하면 머리에 이렇게 뭔가 주렁주렁 매달고 하는 복잡한 검사라고 생각들을 하는데 심전도 검사처럼 그렇게 하는 건가요? 이제 그 뇌파도 일종의 이제 전기이기 때문에 그 전극을 부착을 해서 측정을 해야 됩니다. 전류 흐름을 측정을 하려면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어야 되는 것처럼 그 뇌파를 측정을 하는 데 있어서도 이것이 이제 파장 형태로 이제 나타나는 형태이기 때문에 기준 전극과 또 전극을 부착을 해서 측정을 하는데 이제 학계에서 전극을 어디다 부착을 하느냐에 대한 약속을 해놨어요. 왜냐하면은 이게 전두엽에서 나타나는 뇌파랑 후두엽에서 나타나는 뇌파는 서로 비슷하게 생겨도 그 임상적 의미가 다르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중구난방 붙여가지고 해석하게 되면 서로 오해가 생길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일단 이제 특정한 부위에 대한 특정 전극의 위치 정보와 이름을 다 정해놨습니다. 비슷한 부위에 다 약속된 이제 전극을 부착하게 되어 있는 것이죠. 이렇게 수집된 뇌파 데이터에 대한 분석은 어떻게 이루어지는 건가요? 네, 소위 말해서 이제 요즘은 디지털 시대 아닙니까? 그래서 사실 이런 파장이라고 하는 것이 소위 아날로그 신호인데 이런 것들을 그냥 고도로 훈련된 사람이 눈으로 볼 수도 있지만 이거를 다 디지털 신호로 이제 전환을 하게 되죠. 그러면 이제 첫 번째로 이 뇌파라고 하는 것이 쭉 나올 때 느리고 빠른 파들이 이제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오게 됩니다. 파장 정보라고 하는 것도 일정한 거기에 소위 말해서 필터를 적용한다든지 뭔가 추출하는 그런 알고리즘을 적용하게 되면은 1초에 10번 진동하는 알파파는 10분 동안 20번 반복됐다. 이런 것들을 양적으로 표현을 해줄 수가 있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이제 그런 방식의 함수를 적용하게 되면 델타파는 일정 측정 기간 동안에 이만큼 나오고 테타파는 이만큼 나오고 알파파는 또 이만큼 나오고 하는 것을 각 주파수 대역별로 크기별로 분석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눈으로 그걸 일일이 세지 않아도 되는 거죠. 그래서 가장 기본적으로 그런 특정 주파수의 파장들이 얼마나 반복되는지를 측정하는 주파수 파워 분석이라고 하는 것을 합니다. 뇌라고 하는 것이 서로 긴밀하게 정보를 주고받으면서 활동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각각 서로 다른 위에서 측정된 뇌파의 신호들이 얼마나 유사성을 갖고 있는지를 분석을 해서 서로 떨어져 있는 부위끼리 정보를 어느 정도의 긴밀함을 가지고서 주거니 받거니 하는지를 분석하는 신경과학적으로 얘기하면은 커넥티비티, 연결성 분석이라고 하는 것을 또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 생체 리듬이라고 하는 것은 늘 끊임없이 살아있고 내 실시간으로 내 안에서 일어나는 일, 바깥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다 총합을 해가지고 거기에 맞게 최적의 리듬을 유지하기 때문에 건강한 생체 신호일수록 복잡성이 높습니다. 즉 예측 가능성이 그만큼 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그 신호 파장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복잡성이 높은지, 그래서 역동성이 높은지를 보면서 신호를 통해서 그 조직에 얼마나 건강한지, 뭔가 문제가 있는지 이렇게 분석하는 그런 측면들이 또 있습니다. 이 뇌파 분석 기술을 활용해서 요새 학계에서 굉장히 어마어마한 연구들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던데 어떤 것들이 있나요? 여러분들 메타버스 요즘 관심들 많으시죠? 사실 메타버스 얘기를 해보면 디지털 트윈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저도 굉장히 기다려지긴 하는데 아바타 영화 곧 개봉 예정인데 그것도 어떻게 보면 우리가 메타버스에서 얘기하는 것과 같은 가상현실. 실제로 살아있는 내 육신은 여기 있는데
내 실시간적으로 내 뇌에서 나타난 모든 인지적인 활동들이 스캔이 돼가지고 나의 새로운 신체에 들어가서 그 신체를 내 의지대로 원격으로 조종을 하는 것이죠. 지금은 사실은 이 아바타를 컨트롤하는 것이 내가 키보드나 뭐 이렇게 조이스틱 같은 걸로 컨트롤하지만 이제 조금 더 기술이 발전하면 내가 헤드셋을 쓰고서 실시간으로 내 뇌파를 측정을 하고 그 측정된 뇌파가 소위 인공지능 엔진에 의해서 내 의도가 해석이 돼서 나의 디지털 트윈에게 전송이 돼서 내 아바타가 내 의식을 학습하고 그 의식대로 컨트롤되고 행동하는 그런 이제 가상현실들이 좀 펼쳐질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러려면 이제 사실 뇌파를 측정하는 것 자체가 많은 혁신이 일어나야 됩니다. 왜냐면은 이제 지금까지는 뇌파를 측정을 하려면 전선 주렁주렁 달려 있는 거를 이제 막 다 이제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아바타가 이제 안 되겠죠. 내 생각과 의도가 바로 얘가 캐치를 해가지고 그대로 내가 마치 내가 팔을 이렇게 뻗으려고 생각하면 그냥 내가 팔을 뻗는 것처럼 로봇도 내 의도를 바로 뇌파 정보를 통해서 얻어가지고 움직여지는 거예요. 이제 그러려면 이제 뇌파를 측정하고 그거를 전송하는 기술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발전을 해야 되는데 그 분야에서 가장 앞선 나라 중에 하나가 바로 어딜까요? 미국? 그럼 애니메이션 에반겔리온을 탄생시켰던 일본? 독일? 바로 대한민국이 가장 앞서가고 있는 국가 중에 하나입니다. 한국에는 굉장히 훌륭한 뇌과학자, 뇌공학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여러 가지 이제 연구와 기술들이 상당히 많이 앞서가고 있고요. 이런 브레인과 컴퓨터를 연결시키는 연구들도 활발히 되고 있고요. 지금 이제 우리나라는 어떻게 보면은 그런 아주 서양의 그런 과학에 있어서 원천 기술 분야들은 사실상 산업혁명과 과학 도입이 조금 늦었기 때문에 조금 부족한 부분들이 있지만 우리나라가 잘하는 것들은 그 기술을 서로 통합하고 새로운 분야에 적용을 하고 이제 특히 이제 뇌파나 뇌공학 같은 경우도 우리나라 상당히 지금 앞서 나가고 있고 그런 변화의 흐름들에 있어서 해외 전문가들 굉장히 놀라워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뇌는 계속해서 끊임없이 변합니다. 깐난쟁이들은 일단 뇌가 작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성인들이 되면 이제 뇌가 숙성이 되고 또 그대로 진행되다가 이제 나이를 먹으면 또 노화가 됩니다. 실제로 이제 우리 신체에서 가장 늦게까지 발육을 하고 가장 늦게까지 변화가 되는 것이 바로 우리 뇌인데요. 뇌가 변함에 따라서 사실 뇌파도 굉장히 역동적인 변화를 이제 나타내게 됩니다. 제가 서울대학교 한국인 뇌파 데이터 센터라고 하는 그 정부 지정 센터에서 다 이제 전국에서 표본이 될 수 있는 분들을 이제 모집을 해서 뇌파를 다 측정을 했어요. 그래서 쭉 보면은 실제로 어린 애들의 뇌파는 다소 느린 파들이 상대적으로 더 많은데 학교에 들어가고 사춘기를 거치고 하면서 뇌파들이 굉장히 역동적으로 변하고 빨라지는 패턴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걸 가지고서 뇌의 나이를 예측하는 인공지능 알고리즘을 개발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소아과라든지 이런 데 가면은 사실 몸무게나 키를 가지고 성장 발달을 예측을 하잖아요. 그래서 얘가 지금 그 표준치에 나이에 맞게 표준치에 성장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은 키가 좀 떨어져 있는지 이런 것들을 기준을 가지고서 보는데 뇌 발달이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태어나서부터 20대까지 계속해서 발전하는데 그 뇌 발달에 대한 표준화가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뭔가 신경학적 발달의 문제들이 조기에 예측되지 못해서 문제가 되었을 때 이제 비로소 병원에 가게 되는 한계들이 있었는데 그건 뇌파를 다 규준화를 해가지고 뇌 각 영역별로 이 뇌 발달에 대한 그걸 예측하는 알고리즘들을 이제 개발을 해서 아이들이 이제 전두엽이라든지 또 학습에 필요한 이런 이제 축두엽, 두정엽 이런 부분들이 생물학적 나이에 맞게 제대로 뇌 나이도 발달하고 있는지 된 부분들을 인공지능 알고리즘으로 예측할 수 있는 그런 기술들이 나오기 시작한 겁니다. 이제 성인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 한 20대부터 50대까지는 거의 뇌파가 변화가 없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그 상태에서는 뇌 나이를 측정한다는 것 크게 의미는 없습니다. 근데 실제로 굉장히 인지 기능이 잘 보존되어 있는 어르신들은 80대가 넘어가시는 분들도 성인처럼 알파파가 굉장히 잘 유지되어 있는 분들이 계셔요. 근데 반면에 특별한 증상이 아직 나타나진 않아도 뭐 50대 초반 이런 분들도 알파파가 굉장히 느려져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은 지금 당장은 겉으로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질병이 있다 없다라고 말하기는 좀 어렵지만 조심스럽게 이제 예측이 가능한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그 뇌가 발달을 할 때 전두엽, 후두엽 또는 좌뇌, 우뇌가 다 똑같이 고르게 발달하는 것은 아니에요. 이제 좌뇌가 하는 역할이 있고 우뇌가 하는 역할이 있잖아요.
주로 좌뇌라고 하는 거는 논리적 연산, 언어 이런 것들을 담당하는 부위죠. 반면에 우뇌는 맥락을 이해하고 분위기를 파악하고 소위 말해서 사회성에 대한 부분들이 학습되는 부분이 바로 이제 우뇌입니다. 근데 지능이라고 하는 것, 책을 읽고 수학 문제를 풀고 논리적으로 뭔가 접근하고 하는 부분들은 잘 발달되어 있는데 반면에 사회적인 맥락을 이해한다든지 어떤 이제 인간적 관계를 교류한다든지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어려움을 겪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때로는 이게 그 불균형이 너무 심해서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아주 고도의 집착과 고도의 몰입과 천재적인 능력을 발휘하는데 사람들과의 관계라든지 맥락에 대한 이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떨어져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역사적으로도 사실은 정말 이제 뛰어난 어떤 은둔형이면서도 정말 어떤 천재적인 업적을 띠는 사람들 중에서 이렇게 자뇌우뇌가 이제 불균형이 심한 경우들이 또 있을 수가 있고요. 이런 경우에 이제 경계성, 고기능성 자폐로 진단되는 경우들도 있고 그런 극단적인 경우가 아니어도 사실 요즘 아이들 중에서는 꼭 질병이라고 분류를 할 수는 없지만 이렇게 뇌 발달에 있어서 조금씩 더디거나 뭔가 이런 좌우 또는 전두엽과 뒤에 이제 학습을 위한 뇌들이 서로 불균형을 이루어서 그렇게 질병이라고 딱 단정 짓기는 어렵지만 그렇다고 해서 평범하지도 않은 정서 반응을 일으키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사실 이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정상적인 발달을 우리가 잘 도와주기 위해서는 뇌가 잘 발달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데이터로서 측정을 해서 문제가 있다면 조기에 검출을 하고 거기에 맞게 적절히 뇌가 발달할 수 있는 그런 이제 프로그램을 적용해 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것입니다. 오늘은 뇌파에 대한 내용을 다뤄봤는데요. 다음에는 뇌에 대한 더 신박한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